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넓은 바다 한가운데 말이죠. 맞아요. 방금 어부가 거대한 참치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치가 그 배 위에 있는 얼음에 채 닿기도 전에 어부 주머니에 있던 평범한 스마트폰이 우주에 있는 위성으로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즉시 도쿄의 수산시장에서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단 몇 초 만에 어부의 계좌로 대금이 딱 입금되는 거예요. 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네, 중간에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바닷속에 깔린 해저 광케이블도 전혀 필요 없어요. 심지어 국경이라는 개념조차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의 배경은 바로 지금 2026년 4월 현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말 그대로 우주로 그 물리적 무대를 완전히 옮겨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 책상 위에 정말 수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의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수많은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육지 위성통신에 대한 내용이죠. 정확합니다. 과연 육지 위성통신은 어떻게 그 무겁고 낡은 지상의 은행 시스템을 해체하고 저 하늘 위에 거대한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일상과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도심에서 그냥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아니면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통신이 완전히 끊긴 끔찍한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말이죠. 저 우주공간의 위성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그 금융 방패가 되어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호스트님이 가져오신 이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의 중추신경계 자체가 아예 지구 표면에서 벗어나서 우주 궤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 스마트폰은 가끔 건물 지하 깊은 곳이나 엘리베이터에만 들어가도 신호가 뚝 끊기거든요. 아, 툭 하면 안 터지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한 스마트폰이 뿜어내는 신호가 그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위성이랑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금융 데이터를 말이죠.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바로 요즘 보고서들에서 말하는 다이렉트 핀테크, 즉 우주와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공학적 기적입니다. 5G 시대까지만 해도 위성은 사실 지상에 깔린 기지국을 그냥 거드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거든요. 그때는 지상에 막 거대한 접시용 안테나가 있어야만 우주랑 통신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육지는 다릅니다. 설계되는 첫 단계부터 지상망과 위성망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방금 스마트폰 신호가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송신 출력이 한 23에서 30 데시벨 밀리와트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23에서 30이요? 그게 어느 정도 느낌인 거죠? 비유하자면 지상에서 개미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를 저기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날아가는 제트기 안에서 듣게 하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아, 개미의 속삭임을 우주에서 듣는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신호가 약하니까 반대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엄청난 역할을 대신 해줘야만 하는 거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의 블루버드 위성 기술 문서를 보면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블루버드 위성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이 위성에는 대략 6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00평방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위성 대열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어요. 네, 65제곱미터면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훨씬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거대한 아파트 거실만한 구조물을 로켓에 차곡차곡 접어놓고 우주로 쏘아 올린 다음에 궤도에 도착하면 쫙 펼치는 겁니다.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안테나가 시속 27,0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구를 돌거든요. 그러면 속도 때문에 전파의 파장이 왜곡되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가 변하는 것처럼요. 아, 삐뽀 소리가 달라지는 그 현상이요? 맞아요. 블루버드 위성은 그 왜곡 현상까지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보정하면서 지상에 있는 여러분의 그 미세한 스마트폰 신호를 정확히 낚아채는 구조인 겁니다. 아파트 거실만한 안테나가 시속 27,000km로 날아다니면서 내 폰의 개미 같은 속삭임을 잡아낸다. 와, 물리적인 스케일이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금융거래라는 건 사실 단순히 통신이 연결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복잡한 암호화 과정이 필수죠. 네, 그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양의 금융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위성통신은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돈을 보냈는데 정산이 막 몇 초씩 지연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육지의 목표 스펙이 그 오랜 지연 시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초당 100기가비트에서 최대 1테라비트에 달하는 엄청난 데이터 대역폭을 제공하거든요. 1테라비트요?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그러면서도 지연 시간은 불과 20에서 50밀리초 수준으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지상에 깔린 웬만한 유성 광램보다도 더 빠르고 쾌적한 환경이 우주에 만들어진 거예요. 와, 그렇군요. 게다가 이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금융에 도입했죠. 바로 통합 센싱 및 통신, 줄여서 아이색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이색이요. 센싱이라고 하면 약간 레이더가 물체를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무선 신호가 주변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사용자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읽어내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을 읽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제에 적용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저우조 위성에서 내려온 육지 전파가 여러분 기기 주변의 물리적 공간 크기나 스마트폰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패턴까지 전부 센싱해서 스캔합니다. 세상에, 제 주변 공간을 스캔한다고요? 네, 이게 이른바 상황인식형 금융입니다. 만약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커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결제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위성이 딱 감지하는 거죠. 이 신호가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의 형태나 패턴이 원래 주인의 것과 다르네 하고요. 아, 물리적 환경이 다르니까 바로 사기라는 걸 알아채는군요. 맞아요. 비밀번호가 맞아도 물리적인 환경이 다르면 위성이 자체적으로 그 거래를 차단해버립니다. 디지털 비밀번호라는 소프트웨어에 물리적 현실 세계라는 하드웨어를 결합한 다중보안 인증, 즉 절대적인 방패가 생기는 셈이죠. 와, 결제하는 순간 우주에서 내 주변의 3차원 공간을 스캔해서 내가 진짜 나인지 확인해 준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해커가 제 비밀번호는 훔칠 수 있어도 제가 지금 서 있는 방이나 카페의 공간 자체를 복제할 수는 절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물리적 보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와 보안을 갖춘 우주통신망이 생겼다면 고화질 넷플릭스를 스트리밍하거나 클라우드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먼저 쓰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 가장 보수적이고 느리다고 평가받는 이 금융과 결제 시스템이 육지 기술을 가장 격렬하게 흡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 경제적 배경을 보려면 기존 글로벌 금융망이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를 봐야 합니다. 혹시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스위프트요? 해외로 달러 송금할 때 은행에서 쓰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프트가 무려 1973년에 만들어진 체계예요. 우리가 국제 송금을 할 때마다 돈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야만 하거든요. 중간에 수수료 떼가는 은행들이 많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서울에서 뉴욕으로 돈을 보낸다고 치면 중간에 여러 은행들이 자기네 장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넘기고 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며칠씩이나 정산 시간이 걸립니다. 수수료도 당연히 턱없이 비싸고요. 약간 비유하자면 스위프트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직통열차가 없어서 역마다 서서 승객이랑 짐을 다 내리고 다른 마차로 일일이 옮겨 실어야 하는 엄청 낡고 피곤한 시스템이군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낡은 마차 맞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인 실시간 결제망, 즉 RTP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RTP요? 실시간 결제망이라면 우리나라 오픈뱅킹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인도의 UPI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거래 건수가 무려 1,170억 건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이걸로 기존 결제 비용을 80%나 절감했어요. 1,170억 건이요? 와, 지상에서는 이미 이런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속열차도 결국 국가라는 물리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국경을 넘는 순간 선로가 끊기고 다시 그 1973년짜리 스위프트라는 낡은 마차로 갈아타야만 했던 거죠. 아, 확실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RTP는 고속열차인데 국경이라는 선로 끝에 도달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초고속 결제 시스템이 하늘에 있는 육시 위성과 결합하는 순간 국경이라는 선로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순간이동 장치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경이 사라진다는 건 중간에서 통행료를 떼어먹던 수많은 중개은행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보고서에 나오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즉 IIoT와 금융이 결합된 사례들을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경을 수없이 넘나드는 자율주행 물류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환전할 필요 없이 위성을 통해 직접 위성 통행료를 실시간으로 결제합니다. 오, 트럭 자체가 하나의 결제 단말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현장 사례도 있어요. 통신망이 아예 없는 중동의 깊은 사막이나 오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그들의 디지털 지갑으로 매일매일 국적에 상관없이 노무비가 바로바로 꽂히는 거죠. 와, 은행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바로 돈을 받는군요. 오프닝에서 제가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그 바다 위 선상 어획물 결제도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을 답답하게 묶어두던 지리적인 한계가 위성 덕분에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운행 건물이나 해저광 케이블 같은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졌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의미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은행 건물을 지을 자본도 없고 통신 케이블을 깔 인프라도 부족했던 소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우주금융이 단순히 편리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엄청나게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아프리카의 사례가 이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장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기존 은행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맞아요.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가진 인구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머니 시장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 거래액이 무려 1조 4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1조 4천억 달러요? 계좌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존에는 그냥 피처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이 통신사 기지국망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통신사인 에어텔 아프리카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획기적인 협력을 맺습니다. 아, 지상기지국 대신 아예 위성을 써버린 거군요. 네, 기지국조차 필요 없이 폰과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오지마을 구석구석까지 들어간 거죠. 중간 발전 단계를 싹 다 건너뛰어버린 거네요. 원래는 은행 창고를 짓고 ATM 기기를 동네마다 설치하는 기나긴 화장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한 번에 우주로 연결되는 최첨단 핀테크로 넘어가 버린 이른바 개구리 점프, 리프로깅 현상이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개구리 점프죠. 전 세계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구가 약 29억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9억 명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불과 1, 2달러 정도의 싼 비용만 내면 핀테크를 이용해 우주망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에 송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신용 기록을 투명하게 쌓기 시작하는 거죠. 신용 기록이 쌓이면 대출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론, 즉 소액 대출을 받아서 농기계도 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합니다. 우주에 있는 위성이 29억 명에게 생애 최초의 신용사회, 즉 금융 포용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걸 넘어서서 상당히 묵직하고 심각한 현실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 기술이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서 국가의 통제가 무너진 분쟁 지역이나 독재로 인해 정보가 통제된 지역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로 작동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여기서 어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중앙화된 통제 시스템과 그것을 우회하려는 이 탈중앙화 기술, 즉 위성의 객관적 현상만을 이 보고서의 데이터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기술이 만들어내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사례를 보면 기술의 금융적 복원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폭격으로 지상의 통신망이나 전력망, 은행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되었잖아요. 뉴스로 봤어요. 정말 처참하게 파괴되었죠. 그런데 그때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유지시켜준 게 바로 우크라이나 통신사 키우스타와 스타링크 위성망이었습니다. 지상 인프라가 다 파괴되었는데도 위성을 통해 구호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 간의 송금이 이루어졌어요. 국가의 하드웨어가 무너져도 경제 생태계는 살아남는 엄청난 복원력을 보여준 거죠. 지상의 은행은 부서져도 하늘의 결제망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의 보고서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성 전파를 물리적으로 다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지상에 있는 인터넷선은 가위로 자르면 그만이지만 우주에서 내려오는 전파는 가위로 자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위성망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우회하고 외부와 금융거래를 이어가는 방패 역할을 위성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통신이 시민들의 금융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셈이네요. 그렇다 보니 정부나 거대 기업조차 마음대로 끌 수 없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자료 중에 디핀, 그러니까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기술과 스페이스 코인이라는 게 결합된 사례가 있었군요. 이거 진짜 흥미로웠는데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요? 기존 위성망은 사실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통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원한다면 언제든 특정 지역의 서비스를 끊어버릴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기업 CEO가 마음먹으면 통신이 끊기는 거네요? 네. 그런 중앙화된 독점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디핀 기술입니다. 이건 신발 성자만한 작은 나노위성 수백, 수천 개를 우주에 띄우고 그 위성 하나하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로 활용하는 거예요. 위성 자체가 블록체인의 장부가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만약 호스트님이 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낸다면 국가가 발행한 현지 화폐 대신에 크레딧 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대역폭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와, 결제 자체를 코인으로 해버리는군요. 네. 이 정산과 라우팅 처리가 지상 서버를 아예 안 거치고 우주에 있는 위성들끼리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한 국가나 특정 기업이 임의로 전원을 끄거나 막을 수 없는 완벽하게 자생하는 우주 경제 생태계 그 자체인 거죠. 궤도 위에서 인공위성들이 스스로 코인으로 정산하면서 저에게 데이터를 보내준다니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경제네요. 하늘에서 돈과 데이터가 쏟아지는 유토피아처럼 들려요. 하지만 전문가님, 무조건 좋기만 한 기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약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하,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당연히 치명적인 그림자가 존재하죠. 제 금융 데이터가 국경도 없이 그 넓고 어두운 우주 공간을 둥둥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는 어느 나라 법의 보호를 받는 건가요? 만약에 해커나 적대 국가가 중간에서 제 전파를 가로채면 저는 우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거 엄청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주 핀테크가 맞닥뜨린 가장 거대한 암초, 즉 신뢰 경계의 모호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구 전체를 돌면서 수십 개국의 사법권을 계속 가로지르거든요. 아, 1시간 전에는 미국 위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 위에 있는 시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우주에 있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 극도로 모호해집니다. 게다가 위성 사업자의 지상국 서버가 털리거나 중간에서 전파가 노출되면 내 금융 데이터가 고스란히 해커 손에 들어갈 위험이 상존하는 거죠. 사업자가 암호화 키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큰 리스크고요. 데이터 털리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그냥 비밀번호 길게 만든다고 해결될 스케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순수 소프트웨어 방어를 넘어서서 하드웨어적 혁신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세네타라는 회사가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솔루션을 보면 알 수 있죠. 양자 컴퓨터 시대의 암호 기술 말인가요? 네, 보통 데이터를 복잡하게 암호화하면 수학적 연산이 늘어나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융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지연되면 끝이죠. 그렇죠. 1초만 늦어도 시장 가격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세네타는 이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를 물리적인 반도체 하드웨어 칩에 아예 구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철벽 방어를 하면서도 지연 시간은 무려 10마이크로초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10마이크로초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네요? 맞아요. 보안을 극대화하면서 위성통신의 생명인 속도는 전혀 갉아먹지 않는 완벽한 물리적 방어를 해내는 겁니다. 엄청난 방어력이네요. 자료에 있던 화웨이의 금융쉴드라는 기술도 방어력을 높이는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런데 화웨이의 방식은 연합학습이라는 AI 기술을 써서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계좌번호나 잔액 같은 그 민감한 원본 데이터 자체를 아예 우주로 쏘아 올리지 않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안 보내면 결제를 어떻게 하죠? 내 스마트폰에 탑재된 AI가 내 결제 패턴이나 습관을 기기 내부에서 스스로 조용히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값, 즉 아주 복잡한 수학적 가중치에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해서 우주로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스마트폰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해커가 우주에서 그 전파를 가로채더라도 그들이 얻는 건 그냥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귀괴한 수학 공식일 뿐이에요. 당신이 누구고 잔액이 얼만지는 절대 알 수 없죠. 와, 물리적 노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상쇄해버리는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기술적 방어책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제도가 못 따라가면 엉망이 되잖아요. 각국 규제기관들은 이 국경 없는 우주금융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더 큰 사고를 요구하는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규제 당국들도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2026년에 GSMA, 즉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가 규제 권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권고안이 현장에서 잘 안 먹히나 보죠. 네, 우주를 통해서 돈이 빛의 속도로 국경 없이 막 오가는데 범죄에 쓰이는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고객 신원 확인 절차 같은 걸 대체 어느 국가 법 기준으로 집행할 거냐는 거죠. 우주에는 경찰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지상통신사들 반발도 심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주파수 사고 땅 파서 케이블 깔았잖아요. 맞습니다. 지상통신사와 하늘에서 그냥 전파를 쏴버리는 위성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드는 것도 아주 큰 난항입니다. 결국 룰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술과 자본을 먼저 쥔 강대국들이 이 우주 경제를 독식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우주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점하려고 맹렬하게 스펙트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만의 독자적인 위성망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위성을 빌려 써야겠죠. 네, 결국 자국 국민들의 금융 혈맥과 모든 데이터를 다른 나라의 민간 사업자에게 통째로 내맡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디지털 금융 식민지화의 끔찍한 위험성이죠. 와,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030년 전망 데이터를 보니까 글로벌 위성 핀테크 시장 규모가 무려 31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스마트폰의 위성 직결, 육지 기술 채택률이 최소 50%에서 최대 80%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인지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2030년에는 위성들끼리 레이저 통신, 즉 ISL을 주고받게 될 텐데요. 지상의 데이터가 닿기도 전에 우주 공간 내에서 자기들끼리 자금을 정산하고 목적지로 쏴버리는 세상이 완성될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미래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상의 두꺼운 은행 금고문, 그리고 땅속 깊이 묻혀있는 무거운 광 케이블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익숙하고 단단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 무겁던 금고는 완전히 해체되어서 머리 위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저 우주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우주 금융 기술은 그동안 인프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전 세계 29억 명에게 금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결국 우주와의 연결성 자체가 한 인간의 든든한 신용이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완전히 사라진 우주라는 공간에서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성이 내 주변 환경을 물리적으로 센싱해서 나의 신원을 보증하고 또 우주에 떠 있는 암호화폐 위성 노드들이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대신해서 경제를 굴리는 거대한 세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난 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에 떠 있는 저 거대한 위성 네트워크가 우리 인류의 신용, 신원, 그리고 화폐를 심판하는 궁극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말이죠.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과연 국가라는 물리적인 테두리는 계속 존재할 이유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저 빛나는 궤도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여러분의 우주지갑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